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언제였죠? 그때가 아무튼 한 2달 전인가. 아무튼 보니까 혈관 질환과 비타민 C 굉장히 많이 보시대요. 1시간 30분이나 강의를 했는데 7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2달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걱정을 하시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이 뷰수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잘 실천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사실 좀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양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현대의학이 지금 전혀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정말 두려운,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이게 암으로 죽어서는 안 되겠는데, 좀 모세처럼 죽고 싶은데, 모세처럼 그냥 나 잔다 얘들아 그러고 아침에 애들이 왔을 때 나는 하늘나라가 있는 그런 죽음을 맞고 싶은데 이 종양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튼 제가 얘기를 살살 풀어나가겠습니다만은 우선 현대인이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종양과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망률로 볼 때 한국 사람이 1년에 약 3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거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가 이 종양과 혈관 질환이에요. 그리고 단일 질환으로는 종양이 1등입니다. 보니까 한 8만 명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2018년 현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2년 전 통계를 볼 때. 그다음에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류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아무튼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당뇨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당뇨도 거의 다 혈관 때문에 죽습니다. 당뇨 환자가 죽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혈관 문제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포함했을 때 혈관 질환으로 죽는 분들도 약 한 7만여 명 정도, 7만 한 5천 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50%를 넘는. 그런데 제가 이제 평생 제가 바로 한 2주 전쯤에 정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일날이 주일날 같지가 않아요. 항상 학교를 안 가니까, 직장에 안 가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의료인으로서, 의료 전문가로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울대학병원은 정말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환자들을 저는 정말 많이 우리 병원으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탁을 하십니다. 청탁. 그러면 아무튼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잘 안내를 해드리고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제가 도와드렸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암 환자들이었어요. 암 환자들. 이 암 참 정말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주제를 제가 강의를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인데 종양으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종양을 내 마음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종양 환자처럼 맨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질환이 없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치매나 무슨 다른 뇌졸중 같은 경우는
그럼 어택이 와가지고 쓰러지면은 뭐 의식 없이 뭐 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세요. 그 간병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암은 본인이 가장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정말 얼마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통증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에 암으로 인한 통증에는 마약을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마약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을 걱정할 일이 아닌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이가 되지 않은 채 죽는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가 전이가 돼서 죽는 건데, 전이가 될 때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특히 이 골막, 뼈로 전이가 되고 할 때 이 골막을 뚫고 들어갈 때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마약 아니면 진통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진통제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약만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암으로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을 많이 옆에서 보면서, 이거 어떻게든지 종양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막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랑 침례교회에서 내가 이걸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건강 문제, 이 종양과 혈관 질환, 그런데 혈관 질환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지만 사실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혈관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책을 잘 세우면은 막을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들어보면 70~80% 혈관이, 관상동맥이 70~80% 막혔습니다. 안 죽습니다. 요즘은 스텐트를 해가지고 다 삽니다. 다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치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죽지 않고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는 이 혈관 질환 있고, 또 혈관 질환은 열심히 정말 이 최고의 전문가가 해주는 얘기를 잘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혈관 질환만큼은 완벽하게 실천을 해가지고, 제 혈관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20대 말 30대 초반에 그런 아주 젊은 사람들의 혈관 질환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의 힘인데, 아직 이 종양에 관해서는 과학의 힘이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암만 우리 얘기 좀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암 발생의 현실을 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의 통계, 2018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최근의 통계를 보면요. 1년에 우리나라의 경우 약 23만 명 정도가 암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3만 명 발생하고 약 8만 명이 사망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80만 정도? 174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튼 거의 180만,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그런 분들이 암을 현재 앓고 있는 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전체 국민 비율로 보면 약 한 3.5%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별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위암이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위암. 특히 남성은 아주 여성보다도 더 위암 발병률이 한 2.5배나 높은 거로 되어 있어요, 위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분들 대장암이 없었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대장암 참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는 대장암이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대장암이 위암을 앞섰다라는 보고를 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이제 거의 대등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에는 위하고 대장암이 거의 한 1%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고기를 엄청 먹는 나라가 돼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육식을 주류로 하는 나라에는 부동의 1위가 대장암이에요. 부동의 1위가. 그래서 아무튼 육식을 많이 하면서 대장암이 늘었다. 특히 남자의 대장암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에서 1위예요. 아시아에서는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된 나라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고기를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고깃국을 먹는 나라였다고요. 고깃국을 먹는다는 얘기는 고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기 한 점 띄워놓고 그냥 온 가족이 국물만 먹는. 아시겠죠? 여러분 고깃국을 먹는 나라가 없어요. 고기를 직접 먹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깃국에 있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애들이. 고깃국 속에 있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1년에 평균 44kg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갑상선암은 사실은 과거보다 늘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요즘 그 정기 검진에서 갑상선을 꼭 봅니다. 그 갑상선에 이런 결절이 있는 거를 찾아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갑상선암이 늘었다라기보다는 갑상선암은 찾아내는 이 옛날에 찾지 않던 거를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갑상선암은 물론 암이기 때문에 이 발견이 늦고 치료가 늦으면은 그것도 이제 전이가 돼서 물론 돌아가실 수가 있지만, 갑상선암은 참 굉장히 암 중에서는 아주 행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암입니다. 치료도 잘 되고 실제 5년 생존율이 거의 90% 이상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갑상선암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암을 무서워하면서 걱정할 그런 암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건 유방암이에요. 여러분들 참 유방암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산부인과하고 외과는 완전히 그 원인과 관련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외과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서 아주 근데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보면요. 그러니까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산부인과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외과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여성 호르몬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성에게서는 그 여성 호르몬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는 정말 귀한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기를 낳거나 아무튼 그 생리, 이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히는 호르몬인데 그것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유방암 환자가 우리 병원에 참 많이 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가 저분은 왜 유방암이 왔을까? 특히 대한민국은 또 이상해요. 전 세계 외국 사람들이 쓴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그러한 이상한 추이. 30, 40대가 그렇게 많아요, 유방암이. 30, 40대가 여러분 유방암은 원래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암이에요. 전형적으로 그 책을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30, 40대 유방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암은 아무튼 참 모릅니다, 잘. 그냥 저 이렇게 암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하는데도 저도 늘 불안해요. 암에 걸릴까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암은 아직 잘 모르겠다, 원인을.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암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자세하게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아무튼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저는 또 제가 요번에 이제 이 정년을 하면서 한두 달 좀 쉰 다음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암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학문적 근거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자칫 제가 이 산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무슨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염려가 돼서 아주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냥 아무런 얘기나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암의 발생 원인은 환경적인 것과 유전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암을 발생시키는 그 유전자를 건드리는 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전자대로 놀고 환경적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전적 소인을 환경이 자극해서 그래서 유전적으로 암이 잘 생기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환경을 잘 관리해주면 그 유전자가 활성화가 안 돼서 암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환경에 대한 걸 우리가 유전에 대한 건 뭐 알아봐야 대책이 없는 것이고 환경에 대한 걸 주로 볼 텐데 이제 여러분 흔히 말하는 발암물질 너무나 많아서 그거 뭐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따로 이거 한 번씩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방사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이거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햇빛이 피부암의 원인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방사선은 그래서 이 방사선 종사자들에게 이 제대로 이게 쉴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방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혈액암이라든지 그런 것이 훨씬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이미 학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최근에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이 염증이 암의 원인이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비만도 염증 원인이라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한때가 아니라 아스피린이 대장암이나 이런 거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아스피린을 많이들 드셨던 거예요. 아스피린이 그 항응고제로서 이 피떡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원래 꼭 치료로 먹어야 되는 거지만 그냥 조금 그 콜레스테롤만 조금 높고 조금 아스피린을 주고 그냥 그러는 게 좀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강의를 드렸던 건데 사실은 아스피린이 염증을 소염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이 아스피린을 계속 드시면 대장암이나 이런 암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보다 그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다 만끽하기 전에 출혈성 질환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 드시는 거는 전문가가 꼭 의논하시고 아스피린을 꼭 드셔야 될 분만 제가 정해드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의에서 그런 분들만 드시고 사실은 실제 금년 초에 미국에서도 결론을 내렸어요. 아스피린은 득보다 실이 많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스피린은 제가 정한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드린 꼭 드셔야 될 분들, 그분들 외에는 아스피린은 웬만하면은 안 드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도 아주 중요한, 모든 바이러스 감염이 무슨 암의 원인은 아니지만 항목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좀 아시면은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아프라톡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된장에 아스퍼질루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러니까 좋지 않은 곰팡이죠. 그 곰팡이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익힌 된장을 먹었을 때 그게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한때 보도가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아프라톡신은요, 여러분들 견과류가 이렇게 축축하게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건조가 제대로 안 돼서 보관하는 동안에 거기 아스퍼질루스라는 이 곰팡이가 거기 감염된 걸 모르고 먹어서 땅콩 같은 거 여러분들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땅콩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한 땅콩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말려가지고 보관하지 않은 땅콩. 이게 아프라톡신이라는 건 이미 확실하게 알려진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견과류,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견과류나 또는 된장을 제대로 발효시키지 못한 된장이 한때는 아프라톡신의 소스가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아무튼 좋은 된장을 사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로스 화합물이라는 게 이게 이제 비타민C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나이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이거는 질소화합물,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의
그 다음에 2차 암인. 좀 어려운 얘기인데, 단백질이 이 소화가 될 때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그때 이 질산염하고 요게 결합이 되면은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위장에서. 그게 위암의 원인이에요. 이 나이트로스 화합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위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특히 이게 산성 환경에서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아주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바로 그 밑에 12지장에는 암이 잘 안 생기는 이유. 바로 붙어 있는 위는 암이 많은데 12지장은 중성이거든요. 거기는요. 중성이고 위는 산성이고. 그러니까 중성인 곳에서는 이런 화합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나이트로스 아민, 여러분 비타민 C하고 음식을 식사 때마다 드시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음식에 있는 여러분들 음식 속에 질산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소화될 때 펩신에서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될 때 세컨다리 아민, 2차 아민이 생깁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놈이 결합돼가지고 얼마든지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타민C를 같이 넣어주면 비타민C가 화학적으로 그 두 화합물이 결합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제가 강의해요. 그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공복에 드시지 말고 꼭 식사와 식후 30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식후 30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식사를 꽉 채우신 다음에 비타민C를 바로, 그래서 식사 중간에 드시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나 공장 매연 속에 있는 3,4-벤조피렌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폐암이나 이런 암의 원인, 발암물질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탄 누룽지는 괜찮아요. 탄수화물 탄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탄 거가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니까 뭐 감자나 이런 거 탄 것도 막 무서워하시네. 물론 거기에서 단백질이 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단백질이 타는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생기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많은 이유가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불고기나 이런 구워 먹는 그런 습관이 위암의 원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위암이 생기는, 물론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은 이유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탄 고기도 아무튼 조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색료 속에 착색 원료 속에 들어있는 방향아조 화합물이라고 아주 질소 2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어려운 얘기까지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착색료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하시고 양을 조절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성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폐암의 원인이라는 거 잘 아시는 거고요. 흡연과 알코올도 뭐 확실하게 알려진 그 발암물질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 빠져 있는 게 여러분들 짠 음식, 소디움, 나트륨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암물질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은 원인이 바로 짠 음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본은 왜 저렇게 위암이 많은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일본 음식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죠? 일본 음식 비싸고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는 일본 사람들 위암이 뭐 세계에서 탑 3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일본이요. 위암 발병률이요. 여러분들 일본 음식 그러면은 짜다는 생각 드시죠? 저는 일본 가서 그 저녁을 먹고 호텔에 들어가면 밤새도록 물 먹은 기억이 저는 나요. 너무 뭐 이 구이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항상 짭조름, 그래서 약간 달짝지근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또 우동 국물 보면 약간 여러분들 달짝지근하면 짠맛을 못 느껴요. 막 먹습니다. 그러고 그냥 물 들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짠 음식도 아주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위암의 원인이에요. 짠 음식. 그래서 참 다행한 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중국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소금을 줄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짜장면 무지무지 짠 거예요. 라면 다 반씩 줄여야 됩니다. 저는 라면 먹을 때 숯불 반도 안 넣어요. 정말 싱겁게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혈압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아무튼 이 소화기 암을 막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발암물질 이런 게 있고요. 뭐 사실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만 몇 개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잘 알려진 거.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이다, 이건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는 암의 원인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B형 간염, C형 간염은 뭐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알려진 간암의 원인이에요. 아무튼 이놈이 해서 사람의 그 간세포의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인두종 바이러스라는 거 있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여성의 자궁경부암의 확실한 발암원으로 뭐 확실하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하고, 시집간 경우에는 뭐 치료약을 먹게끔 하는, 이 출산하시거나 이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백신을 맞아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들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인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확실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또한 위암의 원인으로 이번엔 세균인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위암의 원인이에요. 그건 뭐 제법 많습니다. 물론 기존의 위암보다는 조금 예후가 좀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위암의 원인이에요. H 파일로리. H 파일로리 비타민 C 드시면은 H 파일로리가 이 발암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이 위를 보호하는 데는 많은 임상 선생님들이 뭐 위장 장애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주 초기의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걸 막기도 하고 H 파일로리를 비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또한 위암을 막아주는데 대단히 비타민 C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원인이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원인이 어찌 됐든지 간에 사실은 그러면 이러한 놈들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 암이 생기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어려운 슬라이드예요, 여러분들에게요.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걸 꼭 아셔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가를 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노멀이라고 써있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정상 조직이에요. 이 정상 조직에 지금 설명드린 요놈들이 바로 발암원들이에요. 뭐 바이러스 감염, 그다음에 뭐 방사선, 뭐 자외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성적인 염증, 이런 것들이 이 정상세포 이것들이 가해지면은 유전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화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발암물질은 다 인간들이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이요, 일주일에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호주의 뉴캐슬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를 했는데 플라스틱에 너무나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하고 뭐 물 이런 데 막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이 평균적으로 현대인은 일주일에 5g, 굉장한 양이에요. 이 신용카드가 한 5g도 되잖아요. 그 정도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발암물질이에요, 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난 지금 완벽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엄청난 발암물질이 우리 몸속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거하고 호흡하는 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5g.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암물질이 이 세포에 작용을 하면은 암 유전자로 이 정상세포들의 유전자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방어벽을 뭐로 만들어 주셨냐면, 요놈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바로 암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암 억제 유전자를 작동시켜가지고 발암 유전자들 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차 관문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마구 주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발암물질의 공격을 받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발암원들에 의해서 공격을 계속 받으면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된 이 세포가 드디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세포들인 거예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 억제 유전자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첫 번째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암세포가 생기면은요, 그 다음에 작동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에요. 제가 평생을 전공한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요, 이게 이제 요 놈이 바로 이제 암으로 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NK, Natural Killer Cell, NK,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맨 처음 발견되기를, 이거는 뭐 무슨 고도의 이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무조건 1차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세포예요. 전혀 면역 시스템이 발전이 안 된 어린아이가 암에서 완치되는 걸 보고 1980년대에 처음 발견된 세포예요.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게요. 전혀 우리가 정통으로 말하는 면역 시스템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완치가 됐는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얘가 암이 났지? 해서 봤더니, NK셀이라는 그런 어떤 그 세포가 그 암을 죽이고 있다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1980년 초반대에 발견된 그런 셀인데, NK셀, 그 다음에 NKT, 감마 델타 T셀, 그 다음에 매크로파지,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T 림프구, 이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냥 2중, 3중, 4중, 5중으로요, 이 암세포들을 죽이는 세포들을 첩첩산주로 단계별로. 제일 먼저 NK, NKT, 매크로파지 이런 놈들이 막 작동하고, 뒤에 가서는 사이토톡식 T 림프구, 감마 델타 T셀, 이런 셀들이 그냥 줄을 이어서 네가 해결을 못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제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금 발암물질이 계속 공격을 호흡기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 모르는, 아무튼 우리가 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암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활성산소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도 유전자 변형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활성산소 생기는데, 현대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왜? 스트레스하고 과식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의한 거예요. 비타민C를 드시면 활성산소가 확 줄어들잖아요.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활성산소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암을 막고 있는 그런 역할. 저는 사실은 제가 오늘 소개는 다 못 드리지만, 비타민C 경구 복용을 하는 거는 암을 예방해주는, 지금 여기 말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가지고 암세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준다는 걸 제가 연구해서 밝힌 적이 있어요. 논문 여러 편이 있어요. 그래서 경구 복용 비타민C는 사실 여러분들 미미하지만 그래도 안 드시는 분보다는 암 발생 떨어뜨려 드리고 있다는 학문적 근거를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암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강력한 항암 기능을 가진 면역세포들의 작용에 의해서 정상이 되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놈이 또 도망갈 길을 찾는 거야. 이 면역세포들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살인범이 나오면 그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경찰과 여러분들 서로를 도망가고 찾고 똑같아요. 우리 몸도요. 암도 계속 여러분들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요 면역세포들이 좀 약해지면 곧잠새에 딱 밀고 들어와서 몇 개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살아남으면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형 상태에 딱 되면서 암세포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경찰이 그 암세포를 보고도 몰라요. 강도를 몰라.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이 된 거예요. 이걸 크게 그러니까 완전 면역 회피 기전에 빠진 회피, 면역 기능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암세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세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막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결국 똑같아요. 이 사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잖아. 그죠? 똑같아요. 우리 몸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완전히 경찰이나 검찰이 승리를 해서 우리 또 신앙이니까 저는 더더욱 그런 것이 확실하게 면역 기능이 잘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암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일이 현재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몸속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암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막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불행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여러분이 보시면 빨간 거는 면역 기능이에요. 면역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면역 기능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암세포를 그 1차 방어벽을 넘어온 그래서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면역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면역 기능은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암이 생기는 발생의 강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져요. 그래서 60, 70대가 되면 언제든지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암은 전형적인 노인병이에요. 전형적인 노인병이에요, 암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기점이 지나가면 나는 언제든지 암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그냥 끝까지 이루고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일반적인 속성을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종양학의 특성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부신 발전이 없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을 보면 전 세계가 암 연구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난 50년 동안 과연 암 연구 뭘 했느냐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암의 이 치료술은요,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요. 아직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미 엄청나게 진행된 암은 거의 희망이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거의 다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하고 그냥 죽었구나 이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암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검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미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또 괜찮겠지 이러고 또 키웁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보면은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될 때 병원에 와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살겠어요? 100%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100%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은 직장에서도 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까지 당신은 대장암 검사할 때가 됐습니다. 막 이런 게 오잖아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미덥지 않아서 좀 돈 있는 분은 좀 비싼 거 주고 집중적으로 암 정밀 그래가지고 막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미리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은 조기에 찾아내면 굉장히 생존율이 높아져요. 예컨대 조기 위암 같은 건 거의 다 삽니다. 95% 이상이 생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암 같은 경우 조금 퍼진 거하고 하늘과 땅째 조금 퍼졌어도 완전히 전이가 된 경우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치료술도 물론 좋아졌죠. 좋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진 거는 아니에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 퍼진 암은 지금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고생 정말 많이 하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주위에서요. 항암제 때문에 죽습니다. 결국은요. 항암제가 암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암제가 그냥 근육도 다 파괴시키고 그냥 온몸을 그냥 빼짝 마르게 만들어가지고 회복이 안 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게 빼짝 마르면 면역 기능도 툭 떨어져요. 여러분 항암제가 면역세포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감염이나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암 환자들 여러분들 그때 엄청 고생을 하고 결국은 이 진행된 암의 경우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정기 검진이나 조기 예측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방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정기 검진 또는 조기 예측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인데 조기 예측이 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검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검진을 받고도 이렇게 뭐 몇 개월 내로 암 생기고 그런 분들도 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찾아내가지고 산 분들 참 많아요. 우연히 정말로 이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생님 그냥 공짜인데 이거 우리 뭐 지금 서베이 같은 거 하는데 한번 내시경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우리 교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했더니 조기 우암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 몇 년째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뭐 그런 예로 비롯해서 아무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조기 예측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맨 마지막에 조기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뭐 진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단은 내과적인 진단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내시경이나 위장, 대장, 폐 등의 내시경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영상의학적인 방법이죠. 뭐 요즘은 뭐 정말 발달이 돼가지고 특히 MRI 같은 건 뭐 조그만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림자 가지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작은 거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MRI나 CT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정말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 수억 개쯤 돼야 요만한 게 되는 거거든요. 수억 개의 암세포가. 그러니까 아무튼 다 찾아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뭐 이 초음파나 CT, MRI 특히 PET-CT 같은 경우는 사실 전신적으로 내 온몸에 어디선가 암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데는 최고죠. 이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먹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찍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암이 있는데 바짝바짝 빛이 나가지고 찾아내는 그래서 전신적으로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뭐 함부로 검사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PET-CT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뭐 지금 암 진단 장비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종양 표지자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AFP 같은 거는 간암 같은 걸 찾아내는데 중요한 거고 CE에는 대장암 같은 거 어떤 소화기계암, 그다음에 PSA는 뭐 우리 남자분들 전립선암을 찾는 거고. CA19-9 같은 경우는 뭐 췌장암을 비롯해서 역시 소화기 계통의 암. 그다음에 NSE라고 하는 거는 소세포성 폐암의 중요한 그 종양 표지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위 양성이 많기 때문에 저 검사가 나왔다 그래서 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얘기한 영상의학적 진단 이런 거랑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판단할 때 의사들이 쓰는 거예요. 영상의학적으로 폐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게 뭐가 있는데 NSE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분은 소세포성 폐암이 일 가능성이 크다. 또는 CA19-9이 왕창 올라갔는데 이렇게 초음파나 CT를 했더니 췌장에 뭐가 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결절이 보인다. 그러면 이분은 췌장암이겠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진단하는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종양 표지자만 가지고는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의사 선생님이 하면은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조직 검사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해요. 조직 검사라면 완벽하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리학적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병리학적 진단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최종 진단. 그래서 반드시 암이라는 거는 뭐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병력적인 그 병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그걸 해야 이분이 전이가 됐는지도 확인하고 몇 기인지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요법을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도 정할 수 있는 거고,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결국은 병리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병리학적 진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항암요법은요. 항암요법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기에 발견했고 전이가 없으면 수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암 환자가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행운한 거예요. 수술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이제 참 그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워. 물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모든 분이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폐암이든 폐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해서 거의 굉장히 많이 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제 친구들 뭐 아는 분들 우리 병원에 비교적 빨리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보니까 조기다 그래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지금 살아 있어요. 근데 수술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되게 1년 길어야 1년 반 뭐 한 2년 뒤에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이제 조기 발견의 경우 수술로 치료가 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온열요법, 뭐 색전술들, 뭐 치료요법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튼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고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 치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방사선 치료가 뭐 근본 치료라고 방사선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강의하면 저한테 항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사선 치료도 뭐 근본적인 치료가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보조적인 치료제를 쓰고요. 실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항암요법 그러면 항암요법이에요. 그 독한 약을 먹거나 요즘 먹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사를 맞는 거죠.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되어 있는데 1세대 항암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어떤 걸 죽이는 거냐면 빨리 증식하는 세포를 무엇이든지 죽이는 그런 항암제예요. 증식을. 여러분 암세포 특징이 뭐예요? 그냥 대책 없이 증식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자라는 거 아니에요. 암이라는 건 문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자랐잖아요. 자란다는 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증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키가 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식을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컨트롤을 받는 증식을 하는 게 정상인데 암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증식인 거예요. 그냥 무한정 증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데까지 막 가서 그냥 증식을 시키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암은 증식을 한다. 증식하는 세포의 특성을 밝혀가지고 그놈들만, 그러니까 증식하지 않는 세포는 건드리지 말고 증식하는 세포는 죽이자고 해서 개발된 게 1세대 항암제예요. 무지 독합니다. 여러분들 그 항암제를 피부에 떨어뜨려 보세요. 그냥 피부가 그냥 까맣게 죽습니다. 그냥 아주 독하죠. 엄청 독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 몸에도 증식하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직이에요? 피부 또는 이런 점막, 이 싸고 있는 조직은 계속 바뀌어요. 그건 죽는 날까지 증식을 해요. 골수도 계속 증식을 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라는 건 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세대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지죠? 피부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부세포도 같이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막 토하죠? 왜 그래요? 소화기 점막세포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음식이 흡수가 안 돼. 소화도 안 돼. 그래서 막 토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확 떨어지는. 이게 바로 1세대 항암제예요. 1세대 항암제는 진짜 가장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를 그냥 분명하게 죽이지만 동시에 정상 조직도 많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상 조직을 최소한으로 죽이고 암세포를 많이 죽이는 그런 농도를 막 해서, 그게 학문이에요. 그렇게 쓰지만 그래도 이 1세대 항암제의 부작용은 정말 어떻게 간구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도 이게 주예요. 이게 주고 1세대 항암제가 주고, 얼마 전에 2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해서 그놈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물질 하나를 억제를 해버리거나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면 2세대 항암제는 이거는 암이 생기는 걸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을 죽이기는 쉽지 않아요. 암을 죽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생기지 않게 애를 할 수 있지만 죽이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세대 항암제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죽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1세대 항암제로 암을 왕창 죽인 다음에 표적 항암제를 씁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이 하는 게 표적 항암제부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1세대 항암제로 암을 웬만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를 써서 암이 더 퍼지지 않고 더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되게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2세대 항암제는 부작용은 훨씬 적은데 그래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2세대 항암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암은 정복됐다 이랬었어요. 암은 정복됐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2세대 항암제를 막 써서 환자가 막 좋아지고 여러분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완치가 됐잖아요. 아주 럭키한 케이스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1세대 항암제를 쓰고 2세대 항암제가 막 개발됐을 때 그걸 써가지고 완치가 됐어요. 그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사용되면서 보니까 이게 2세대 항암제를 막 1년 이상씩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딱 되니까 한 10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2세대 항암제가 듣질 않게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야, 내성.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요. 지금 2세대 항암제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좋다. 예, 독성이 훨씬 적고 1세대 항암제를 보완해가지고 1세대 항암제 양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1년만 지나면 내성이 생기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제약회사가 이제 새로운 2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내성을 줄여주는 약 훨씬 돈이 덜 들죠. 지금 거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3세대 항암제는요 면역 항암제, 이게 꿈 같은 항암제예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일부 뭐 CART라고 해서 CAR T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 조작된 T셀을 통해서 이제 그 면역을 직접 해서 여러분 면역이라는 거는 미사일 같은 거예요. 암세포만 진짜 공격을 해요. 개념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데 근데 이거는 뭐 아직 연구가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글쎄 궁극적으로 항암제가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면역 항암제가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가장 중요한 대책, 우리가 이제 암을 지금 뭐 치료에 관련된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과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질 거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면역 기능이에요. 면역 기능. 여러분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발암 물질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일주일에 5g 정도의 플라스틱까지 먹고 있다는데 지금 뭘 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발암 물질을 먹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단백질 중심의 균형 영양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한 그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죽일 때 쓰는 그 기구가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중심의 그 균형 영양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 세포들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키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가 나와요? 콜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요. 그 콜티코스테로이드는 대표적인 면역 억제제예요. 그 스트레스가 나빠요. 스트레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와 건강 해가지고 신앙과 건강 제가 강의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 강의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보시면 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신앙이 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지 하는 그런 거 거기 나오니까 다시 보시고 스트레스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사실은 잘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극단적인 피로 위험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면역세포가 일을 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나가 자빠지면 면역세포도 나가 자빠져요. 일을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코로나19이 기저질환자들이 죽느냐? 기저질환이라는 게 내란이랬어요.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전이. 그 내전 때문에 뭐 온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그냥 허접한 나라가 들어오면 그냥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걸 3개씩이나 앓고 있다는 평균. 코로나19로 죽는 분들 분석해 보니까요. 그 기저질환을 평균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요. 평균 3개. 여러분 하나만여도 죽을 판인데 평균 3개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뭐 돌아가시는 게 당연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산화적 손상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스트레스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죠. 비타민C 드셔야 돼요. 비타민C를 드시면 제가 이미 연구를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면역 기능이 다 올라가서 암세포가 면역 회피하는 거를 막는다라는 논문을 제가 국제적인 논문 몇 편을 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는 거, 그러니까 주사하는 거 말고 드시는 거는 암 치료 효과는 별로 없어요. 치료 효과는 별로 없지만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드시는 비타민, 입으로 드시는 비타민. 많은 양 주사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아무튼 드시는 비타민C를 중심으로 한 복합 항산화 비타민제를 좀 복용하십시오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기에 발견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조기에. 여러분들 건강검진은 잘 보세요. 결국은 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암 때문에. 응? 암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기 예측에 대해서 제가 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조기 예측이라는 게 제가 관심. 그러니까 너무나 일단 여러분 아무리 조기 암이라 하더라도 발견되면 암이에요. 일단. 싹이 난 거야. 그러니까 싹이 나기 전에 뿌리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찾아낼 방법이 없을까? 암 뿌리를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조기 예측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발암물질이 작용하면 먼저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암 유전자를 가진 놈들이 암 억제 유전자에도 불구하고 넘어서 가지고 암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암세포들은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NK세포, NKT, 가마델타 T셀, 매크로파지, 사이토톡식 T 이런 것들이 죽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이면 그 죽인 놈들 시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체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혈액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 트래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체 처리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혈관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면역세포가 죽인 암세포들이 갖는 유전자가 혈액에 아주 소량 존재를 합니다. 그걸 미리 찾아내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당신은 이 정도의 그 처리되는 암 유전자가 발견된다면 당신은 그 암 유전자의 종류까지 알아가지고 어떤 암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우리가 특허를 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얘기지? 그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암세포가 죽고 처리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위험하구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면역 기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주면은 가장 효율이 크지요. 암이 이미 생긴 다음에 면역 기능을 넣어주면요. 쌈이 벅차요. 이미 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암에 걸렸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암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증강을 해줘봐야 효과가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스로라도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면역 증강을 해주면 효과가 어떨까요? 가성비 최고죠.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꿈꾸는 병원이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암 유전자 발현이 아주 심하다고 혈액 검사에서 그 유전자 검사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 면역 증강하는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한다든지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 대책을 지금 제가 강구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기보다는 암의 진단 및 암을 치료, 암 환자 관리의 미래 방향이에요. 방향.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1시간 안에 강의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예측.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다 하셔야 되는 거야. 암 환자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간단하게 피 한 10cc만 뽑으면 그 암 유전자가 내 몸속에서 계속 생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암 유전자가 생기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그거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암이 생기기 전에 정말 훨씬 쉽게 암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정기검진을 통해서도 조기 발견을 하시고 아무튼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아무튼 항암 화학요법이나 이런 거 기존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는데 반드시 고용량 비타민C 정맥 주사를 병용하셔야 돼요. 이건 더 이상 비타민C를 연구한 이황재의 외골수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치료에 대한 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고 비타민 C에 대한 얘기 한 5분 정도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제가 우선 보여드릴게요. 비타민 C 앤 캔서 이거는 제가 직접 한 실험이에요. 이게 사실 유방암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암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좋은 이 잡지에 실린 그런 내용인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비타민 C가 잘 치료가 된다라는 리포트도 많이 있지만 치료 전혀 안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들은 되게 그런 논문 읽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지금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보니까 여기 SVCT2라고 하는 비타민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은 비타민 C로 치료가 잘 된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암 치료는요, 이제 어떤 한 항암제 가지고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찾아야 돼요. 셀렉션을 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치료 요법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려 수술을 했어, 유방암. 그 유방암 조직을 검사해서 보니까 SVCT2라는 물질이 많이 떠 있더라. 그런 사람은 집중적으로 비타민 C를 받으시면 효과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 비타민 C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오히려 암 환자가 제너럴 컨디션이 좋아져요. 웰빙 센스가 올라가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암제는 어떻다 그랬어요? 반 죽입니다, 그냥. 항암제로 죽어요, 그냥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정말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냥. 막.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냥 배트 살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그 항암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정말 어떻게 좀 방법을 좀 다른 거로나 바꾸라고 그러고 싶은데, 이건 뭐 지옥을 미리 체험하게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늘나라로요. 지옥이야, 지옥. 그 항암제 시작하는 순간. 그렇지만 아직도 항암제 치료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 얘기가 이게 또 이게 좌절의 한 적이 될까봐 참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타민 C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비타민 C로 하면은 컨디션이 좋아져요.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누워있던 환자가 산보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는 암이 치료가 안 되면 호스피스에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어요, 어차피. 죽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비타민 C를 정맥 주사를 하시면요, 암이 치료가 안 되더라도 훨씬 삶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전 그 얼마 기간 동안의 고통이나 그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호스피스의 수단으로서 저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직접 한 그 실험, 이거 굉장히 좋은 세계 최고의 권위지에 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마침 그 퍼스트 올서가 한국인 여자 과학자, 내가 뉴욕 가서 직접 만나기까지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장암의 경우도 이제 1세대 항암제를 치료하고 2세대 항암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잘 치료가 되는데, 말씀드렸죠? 6개월, 1년만 지나면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내성이 생긴 암에 대해서 치료제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개발하려고 난리친다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놀랍게도 고용량의 비타민 C가 그렇게 2차 표적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대장암을 죽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해서 사이언스라는 굉장히 좋은 잡지에 낸 거예요. 여러분, 사이언스는 과학자들이 꿈같이 사이언스, 셀, 네이처 이 세 개는 꿈같이 여기는 잡지인데, 여러분 그 잡지에 나온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실험실에서 거의 비슷한,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저도 역시 SVCT2라고 하는 아까 비타민 C 수용체 있죠? 그거가 표적 항암제에 의해서 생기는 내성을 막을 수 있다. 내성을 조금 다르죠, 차원이. 제가 조금 더 뒤에, 그 다음에, 아까 사이언스에 나온 거에 그 다음에 저는 SVCT2가 있는 암의 경우는 비타민 C를 쓰면은 세툭시맙이라고 하는 2세대, 즉 표적 항암제에 의해서 내성이 안 생기더라. 그 내성이 안 생기는 기전을 제가 또 발표해서, 이 잡지도 굉장히 좋은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실험실에서 직접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세대 항암제를 쓰면서 비타민C 주사를 같이 맞으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부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부작용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진짜 이게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비타민C 연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캔서 셀이라는 잡지는 아까 그 사이언스 그 이상의 좋은 캔서 쪽엔 세계 최고의 군이, 세계 최고예요. 1위. 그런 잡지인데, 이건 더군다나 임상실험이에요. 요 실험 내용만 소개하고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암인데, 이 교모세포종은 암 중에서 가장 악성 종양 중에 하나예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다 죽어요, 다. 그래서 그 환자 15명, 그 다음에 비소세포성 폐암 15명을, 30명을 두 군씩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종전에 하는 치료 방법. 그러니까 그 암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치료 방법, 항암제하고 뭐 방사선 치료, 이런 고전적인 치료를 15명은 받게 하고 또 한쪽에 15명은 그런 치료에다가 비타민C를 정맥 주사를 월수금으로 하는데 평균 85g의 비타민C를 정맥 주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주사 맞은 분은 135g까지 주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 비타민C 정맥 주사 맞은 그룹이 훨씬 생존이 길고, 심지어는 그 논문을 발표할 때 비타민C 치료받은 군 중에는 아직도 여긴 다 죽었는데 여기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 논문에 그런 그 기록을 코멘트를 해놨을 정도로 비타민C가 이 소위 말해서 기존의 항암 치료에 병용을 했을 때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줄여주고 굉장히 좋다고 극찬을, 미국의 아이오와 메디컬 센터라고 굉장히 큰 메디컬 센터에서 직접 환자를 가지고 직접 실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얼마나 정교하게 실험을 했냐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까지 엄청난 그 실험을 그래서 이 제목이 엄청 길고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저자가. 여기 참여한 그 과학자 수를 보세요. 거의 50명이 넘어요. 엄청난 분들이 참여를 해서 대단히 실험을 해가지고 캔서셀이나 2017년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원래 비타민C 정맥 주사하는 걸 잘 인정을 안 했어요. 병원에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런 논문이나, 미국은 여러분 근거가 있으면 반드시 그냥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존의 항암 치료에 비타민C를 병용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내가 만일에 암에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비타민C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기존의 우리 5대 병원에서는 그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5대 병원에 그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뭐 얼마나 권위가 세신지 비타민C 빗자도 얘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맞으셔야 된다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좀 마음을 열고, 이런 논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자기 치료에 방해가 된다. 방해가 무슨 방해가 돼.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나와 있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한 이 의료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혜를 내서 여러분들 가족 또는 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여러분들 꼭 권해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1시간에서 조금, 1시간 딱 마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1시간, 네, 오늘은 강의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